자, 봐봐요. 아까 손을 잡다, 손을 끊다, 또 손이 귀하다, 또 손 없는 날 이랬을 때 그 중에 이 신체의 손과 다의 관계를 이루는 건 손을 끊다 또는 손이 달린다, 그죠? 또 여기에는 많은 손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건 다의 관계고, 그러나 손 없는 날이라는 둥 아니면은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하다는 둥 이건 이제 이의 관계죠. 됐어요? 이게 몽땅 다이어가 아니라 개 중에는 다이어가 있고 이의어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의미 사용에 있어서 중의적 표현. 자,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얘기는 문장의 해석이 둘 이상이 나는 것을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 하고, 이게 문학적 표현에서는 중의법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글에서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의미는 명료해야 하죠.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도 질문해? 문장이 모호한 것은 이렇게도 질문하지. 자, 중의적 표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어휘 자체가 다이어나 동음이어를 썼을 때 이것이 문장에 따라서는 중의성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손 좀 봐야겠는데 했을 때 이 손이 그냥 네 손을 좀 보자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수리하다 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이 문장으로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이 중의적인 이유는 그 낱말 자체가 동음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이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거지. 저 배를 좀 봐 했을 때 그 배가 과일을 말하는지 사람의 신체의 배를 말하는지 먹는 배를 말하는지는 이건 다른 문장이 더 있어야 알 수 있지, 이 문장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 그러나 이런 거,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배를 봐, 그럴 때 그 배는 중의성이 없죠. 그렇죠? 다음, 구조적 중의성은 지금까지 했던 뭐 부정문의 중의성, 뭐 비교문의 중의성 모두 다 문장 구조가 즉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가장 흔한 게 이제 관형어가 뒤에 오는 체언이 둘일 때 많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이랬을 때 이 많다는 말이 사람들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도시가 많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므로 많은이 중의성을 갖고, 이럴 때는 많다가 다이어이거나 이런 어휘라서가 아니라 이 문장의 구조가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맑은 물과 흰 구름이 감도는 하면은 그 봉우리를 꾸미는데 맑은 물과 봉우리를 바라봤다는 건지, 아니면 맑은 물과 흰 구름이 감도는 봉우리를 바라봤다는 건지 중의성을 갖게 되죠. 또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이러면 보고 싶다라는 게 선생이 주체인지 학생이 주체인지, 또 이때 한 용감한 시민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른 게 범인인지 그 주체가 범인인지 아니면 시민인지. 또 그 소설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애인데 뒤에 어린이와 철학자가 둘이 나오니까 이게 어린이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철학자를 말하는 건지. 또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이게 아우인지 아니면 아우의 친구가 그러한 건지. 나는 너보다 낚시를 좋아한다 했을 때 너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너라는 사람보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건지, 이런 게 다 구조적 중의성이다. 또 뒤에 접속조사나 부사격 조사를 썼을 때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왜 중의적이냐? 철수, 순이 따로따로 만났는지 아니면 뭐야? 철수와 함께 순이를 만난 건지. 또
사동문이 파생어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면 중의적일 수 있다.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 예를 들어 어머니는 형에게 새 옷을 입히셨다 했을 때 이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또 부정문의 경우 내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나는이 아니야. 내가라고 고쳐. 내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이럴 때 그 부정이 철수를 때린 게 내가 아니라는 건지, 내가 때린 사람이 철수가 아니라는 건지, 내가 철수를 때리지 않고 밀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고요. 끝으로 은유적 중의성은 일상생활에서 은유법을 쓰면 의미가 모호해지죠. 너는 나의 꽃이다, 아니 너는 나의 꿈이다 이러면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큰 기대를 갖는다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죠. 다음 간접적 표현은 그 반대말이 직접적 표현인데 이 간접적 표현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해요. 즉 예를 들어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나 내일 시험이 있어. 이 말은 영화 보러 갈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그 문장 자체는 부정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거절의 의미지 그 문장 자체는 내일 시험이 있다는 정보를 말하고 있죠. 이런 걸 간접적 표현, 간접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접화법의 숨겨진 의미를 또한 잘 잡아낸다는 거지.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관심이 있어서 영희야 토요일날 시험 끝나고 우리 저녁이라 먹을까? 그럴 때 영희가 나 저녁에 약속이 있어 이러면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에 먹자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는 뭐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안 먹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 또 말하는 태도, 목소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살려면 뭐라고 해야 돼?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돼. 야, 내가 저녁에 그날 마침 약속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내일 먹을까? 이러면은 정말 만나고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부득이 내일 먹자 이거고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약속도 없는데 나 내일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철수를 희망 고문하는 거지.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너하고는 절대 안 먹어 라고 분명히. 선생님 그럼 상처받잖아요. 한번 상처받고 끝내는 게 낫다니까. 알겠어요? 상처는요 짧을수록 좋아요. 긴 상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차라리 그 순간 확 마음을 긁어버리는 게 낫지 슬슬 그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은유법을 썼을 때 그 아이는 컴퓨터야. 그러면 이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돌려서 또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이러면 환유법이지. 즉 신인을 찾는다 이 말이고 방이 덥습니다 라는 말이 단지 방이 덥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문을 열라는 등 그러니 에어컨을 켜라는 등 이런 의미로 쓴다면 그게 바로 간접화법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관용적 표현은 두 가지가 있죠. 수거와 그리고 속담이 있어요. 이걸 상이어로 관용적 표현이라 하고 좁은 의미로는 수거를 말해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는 속담을 함께 말하죠. 즉 예전부터 이루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원래 낱말의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얻는 거지. 그게 관용적 표현이야. 예를 들어 발이 넓다는 발의 뜻과 넓다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어디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없어.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면 그게 관용적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말에나 관용적 표현이 있고 그걸 우리는 수거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건 수거라고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깨가 쏟아진다 하면 아주 재미있다는 얘기지. 뭐 신혼살림에 철순에는 깨가 쏟아져. 그러면 그건 화목하다는 얘기지. 서로 정말 깨를 쏟고 있다고 해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보이세요? 또 약발을 받았다 하면은 이건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뇌물이 효력을 나타냈다. 이런. 양념 삼아서 하면 별 생각 없이 신림풀이로. 또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야, 요새는 철수가 도마 위에 올라서 회자되고 있어. 이러면은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철수를 정말 도마 위에 눕혀놓으면 안 되죠. 됐어요? 생선도 아닌데. 그 다음 등자 밑이 어둡다 그러면 얘는 가까이 두고도 못 찾을 때, 그럴 때 쓰는 속담이고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역시 속담으로 소문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뭐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것도 또 말이 그만큼 빨리 퍼진다는 속담으로서. 그래서 속담과 격언이, 즉 수거가 다른 점은 둘 다 관용적 표현이긴 한데, 수거는 정말 암기해야 되는 것이라면 속담은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추리해 보면은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바꿔 말하면 그 나라 문화를 모르면 해석을 잘못하게 될 수도 있죠. 쉽게 말해 굴뚝을 모르면, 알겠어요? 굴뚝이라는 이 집의 굴뚝을 모르면 이 속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등잔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우리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늘의 귀, 그러니까 실 꿰는 거, 그죠? 아무리 저쪽 사람들이 비유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뻥을 쳐도 어떻게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겠어요? 해석이 잘못된 거죠. 이 바늘귀라고 해석한 이 바늘귀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굴다리 같은 거래, 굴다리. 그러니까 아주 낮은 굴다리. 그러니까 낙타는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 큼지막한 동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구멍 같은 거야. 낙타가 개구멍을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야.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이런 의미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 와전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스님이 금방 말한 대로 그거는 정말 바늘구멍이 아니라 이런 거야, 이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은 그냥 그 의미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부자가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우리 하룻강아지 법무서울 줄 모른다, 하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룻이 아니라 동물을 세는 단위는 하룻, 두룻, 세룻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하룻 강아지야. 그러지만 하룻 강아지하고 시옷을 써도 틀리다고 안 한다고. 이해돼요? 왜냐면 그렇게 엄격하게 표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이라는 문화를 모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 어린 친구들이 속담을 잘 모르는 이유는 굴뚝을 모르고 서당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더 심해지겠지.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그럴 경우에는 속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9세대와 완전히 신세대의 어중간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한 세대는 아니라고. 그 와중에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는 그래도 속담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막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조카 뻘대는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굴뚝이 뭐야? 삼촌 굴뚝이 뭐야?
이런 굴뚝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아주 답답해하고 이런 때가 올 수 있겠지. 이건 어느 나라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원더우먼의 원더우먼의 이 모티브가 아마조네스, 이 여성들, 여성 군대로만 이루어진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스파르타를 대적할 만한. 그래서 그 나라는 여성 왕국이라 여자들이 군대에 있고 남자들은 창과 칼을 주면은 이 도망칠까봐, 또는 힘이 더 세니까 덤벼들까봐 아예 남자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군대 복무를 안 시켰어. 여자들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아마조네스하고 여성들만의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마조네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나는 아마존이라는 지역에서 온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마존이라는 단어가 이게 서양의 라틴어로 유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하면 유방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여성의 ES가 붙어서 아마조네스 하면 유방이 없는 여인.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자하고 싸우는데 아무래도 창과 칼을 들면 힘이 달린다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싸우는 게 편하고 여성한테는. 그래서 활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활을 쏘면은 나중에 원더우먼 활을 쏠 때 가만히 봐요. 우리 활 쏘는 애들은 귀에 돼요. 이렇게. 얼굴에 다 찌그러지면서, 그죠? 우리 그 양궁하는 애들 원래 여기다 대고 하는 거야, 귀에. 그런데 아마조네스의 여성들은 말을 타고 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슴 가까이 이렇게 대고 활을 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가슴이 활을 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전사들이 한쪽 유방을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활을 쏘는 여인들. 그래서 한쪽 가슴이 없는 여인들. 그래서 아마조네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어원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이제 어원을 알고 나면 그 낱말이 오래 기억에 남지. 이제 앞으로 안 잊어버릴 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속담을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디서 온 건지 그 유래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원더우먼 영화 있잖아. 그거는 배우를 잘못 뽑은 거예요. 원래 원더우먼에 걸맞은 아마조네스의 배우를 뽑으려면 보이시한 여성, 남자 같은 스타일에, 그죠? 짧은 머리에.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군살이 없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지금 원더우먼은 뭐 긴 머리에, 그죠? 자, 그리고 이 우리 속담에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경마라는 말은 잘못 와전되고 원래는 뭐야? 견마, 말을 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샀더니 뭐야? 운전수 두고 싶다. 그래서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근데 이 견마라는 낱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그러니까 그냥 경마 이러면서 와버렸지만 한 번은 궁금하지 않겠어? 아니 왜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냐? 이상하잖아. 말을 사는데 왜 경마를 시키고 싶냐? 이상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견마에서. 또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부터 긴다 이런 말이 있어.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부터 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속담을 알려면 서울과 과천의 지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낭이 낭떠러지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이라는 물건을 알아야 돼요. 자라는 동물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속담에는 뭐가 있다?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속담을 공부하면 우리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반드시 하세요. 속담과 수거는 적어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어휘편에서 속담과 격언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야 수험생으로서 최소한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봐. 한자 성어니 속담이니 수거를 많이 알면 일상생활에서 어때?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할 게 많고. 그래? 선생님 지금 한 20분을 뭐야? 계속 어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야. 또 아마존에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죠? 또 뭐 프라이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뭐 한 30분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맨 뭐 관심도 없는 얘기, 그죠? 어제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더 화제를 풍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잉여적 표현은 뭐냐? 이건 중복된 표현이야. 즉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지. 모래사장이란 말. 왜? 사장이 뭐야? 모래야. 손수첩. 수첩이 뭐야? 손에서 들고 다닐 만한 적을 것을. 또 속내의, 그런 겉내의도 있냐 임마? 알겠어요? 그래서 내의라는 말 자체가 속옷을 말하지. 아, 선생님이 정말 20살 이후로는 내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사야겠어. 정말 히트텍인가 이런 거. 너무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마 나이 들면서 체력도 약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서워. 나는 너무 추우면 무섭더라고. 그래서 특히 인천에 내려올 때마다 겁이 나요. 그래서 추워서. 그러니까 그 내복 같은 거를 시리즈별로 사야겠어. 그래서 종류별로. 요새는 잘 나온다며. 정말 입고 있으면 열난다며요. 자,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는 지금 땀 흘리거든. 아, 내복을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자꾸만 어제요, 제가요, 이런 불필요한 말들. 또 있잖아, 너 지금 바쁘니? 이런 있잖아, 이런 말. 또 동족 간에 싸우는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니까 중복된 표현이 되는 거죠. 차별 대우했을 때 차별이 이미 부당하게 억압받는다는 뜻이니까 중복된 표현. 이러고 보니 우리가 참 중복된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는 의식이 되면 이런 중복된 표현은 자제해야 돼.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문서를 쓸 때도 잊지 마. 처음부터 모든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표현 완벽하게 쓰려면 한 문장도 못 써. 못 써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이 쭉 써야 돼. 그냥 내용만 초점을 둬서 뭐 맞춤법 틀리든 띄어쓰기 틀리든 아무리 한글 워드에 막 빨간색이 막 나와도 그냥 쭉 써야 돼.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알겠죠? 반드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거라. 처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쓰는 거야. 앞뒤 안 맞아도 상관없고 그냥 되는 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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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해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누구도 한 번에 문장을 쓰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갑자기 문장이 떠올라 쭉쭉쭉쭉 이거 다 뻥입니다. 예전에 한번 중국의 한 시인이요 신동으로 소문이 났대. 그러니까 그 시를 이제 바로 이 19세기로 넘어오는 때였지.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동의 작품이다 이렇게 광고해야 좋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툭 치면 시가 나온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야. 그리고서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A라는 시가 있으면 그 시를 수천 번 고친 종이가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 쟤는 그냥 제목만 주면 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 짧은 한 편의 시를 짓기 위해 얘는 수천 장을 즉 고치고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걸 거친 뒤에 남들이 결과만 볼 때는 쓱 써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훈련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선수들도, 운동하는 선수들도 제일 훌륭한 선수들은 대부분 연습량도 제일 많대죠. 예전에 이승엽 한참 날릴 때는요, 운동장에서 마지막까지 배트 휘두르면서 연습한 게 이승엽이래요. 우리 그 같은 히든크 밑에 있어도 박지성이 제일 잘 됐었잖아요. 왜? 제일 마지막까지 연습했대요.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컴퓨터를 다루는 저 윈도우 만든 그 누구지 그놈? 윈도우 만든 놈 빌 게이츠.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지만 빌 게이츠는 고1 때부터 대학 가기까지 고3까지 항상 국립도서관 컴퓨터실에 가 있었대. 왜? 그때는 개인 PC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거의 우리 교실만 하대요. 지금의 한 작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거의 우리 교실만 한 게 국립도서관 같은 데만 한 대 있대. 그리고 단말기가 이렇게 뻗어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도서관 다 닫은 뒤에 도서관장에게 몇 날 며칠을 청소하며 아부해가지고 밤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고3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 내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자기가 혼자 연습한 거에서 더 발전할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 들고 대학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빌 게이츠에게 하버드 대학이 자기가 가는 목표하고 일치했다면 졸업했을 거야. 그냥 중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빌 게이츠가 그 고등학교 내내 국립도서관 그 컴퓨터실에 가서 그 아저씨 도와서 밤에 야간 경비 서면서 컴퓨터를 두드린 이건 안 보고 아 대학 나오지 않아도 저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된다.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도 대학을 그만둬야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단련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자기계발서에 무슨 콜리 윌슨인가 뭐라는 놈이 뭐라고 했냐면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들이면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10,000시간이면 한 10년 아닌가? 아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러면 100일이면 240시간 아니지? 2400시간인가? 우리가 서로 이게 참 민감한데 아니 24시간이 열흘이면 240시간 아니야. 그럼 100일이면 2400 아니야? 그냥 그것에 5를 곱하면 거의 한 2년? 그죠? 이 정도 바짝 하면 나는 그걸 딱 1만 시간 법칙을 딱 보면서 공부하는 우리도 그 정도면 결과가 나오거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겨우 뭐 며칠 해보고는 뭐 이게 적성에 맞는 둥 안 맞는 둥. 사실은 1만 시간 법칙이라는 이 룰을 그 사람은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어느 면에서는 타당해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집중하는 시간이 들어가면은 결과가 나온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베껴 먹은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1만 1. 그러니까 10,000일이면 몇 년 정도 되겠어? 한 10년. 너나 하라 그러세요. 알겠어요? 아니 무슨 대단한 걸 한다고 10년을 해. 그거는 이제 직업상 그죠? 있다 보면 뭐 10년 있는지는 몰라도
무슨 일을 준비하는데 무슨 10년을 해요? 그거 미친놈이지. 우리 생이 무슨 만 년이냐 임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000시간의 법칙,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나 10년을 한다? 하지 마 임마. 그냥 그렇게 할 만한 거 없어요. 인생에 뭐 그런 게 어딨냐. 어차피 죽는데. 빌 게이츠 안 죽겠니?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그런데 한 10,000시간 정도를 한번 원하는 게 있으면 투자해 볼 만하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잉여적 표현을 봤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겼더니 이제 의미 변화의 종류죠. 그래서 이건 언어의 역사성을 말하는 거야.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확장된다는 것은 본래 쓰던 의미보다 넓어지는 거야. 지갑이라는 게 원래 종이로 만든 것만을 말했는데 지금은 종이로 만들었든 가죽으로 만들었든 비닐로 만들었든 모두 지갑이지. 이해됐죠? 또 머리라는 게 원래 사람의 머리를 말했는데 이게 책상 머리니 뭐 뱀머리니 그래서 모든 사물의 앞에 있는 것, 심지어는 조직의 앞에 있는 우두머리도 머리라는 말을 쓴다면 이는 확장된 거죠. 그럼 우리 요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접두사 개를 쓰면, 그죠? 개 좋아, 개 맛있어, 뭐 개 싫어. 그럼 그 개가 뭐 한 거야? 접두사가 확장된 거지. 뭘 잘할 때도 왕입니다요, 암산왕, 주산왕,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확장된 거죠. 다음, 축소는 원래 쓰던 의미에서 줄어든 거야. 안 쓰던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만 사용될 때 축소라고 하지. 놈이라는 말이나 계집이라는 말이 각각 남자 전체, 여자 전체를 말하다가 지금은 비속어로만 쓰면 얘는 축소고, 또 살이 빠지고 여위다라는 말이 원래는 유정물, 무정물에 모두 쓰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식물이 꽃이 점점 시들어도 여위다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지금은 뭐야? 유정물에만 쓰죠? 그죠?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만 쓰죠? 화분에 꽃이 여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죠. 됐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 질문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원래는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이성에 대해 갖는 생각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념,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축소된 거죠. 다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됐습니까? 왜냐면 사랑한다는 감각 역시 우리의 생각의 일부니까. 반면에 이동은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는 거죠. 원래 주책은 주관이야, 주관, 소신. 그런데 이게 주관이나 소신의 의미로는 안 쓰이거든. 오히려 뭐야? 그런 것과 상관없는, 주대 없다는 의미로 주책 없다. 물론 주책이다도 되죠. 주책이다, 주책 없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상반된 의미로만 쓰이지. 이러면 이동이죠. 어리다가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어리다, 이동이고, 젊다가 어리다는 의미에서 혈기가 왕성하다, 이동이고, 어여쁘다가 불쌍하다 해서 아름답다로 바뀌면 이동이고, 씩씩하다는 말이 엄하다라는 뜻에서 용감하다라고 바뀌면 이동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가 방송하다 그러면 예전에는 붙잡았던 것을 내보내거나 묶였던 죄수를 풀어주면 방송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파를 내보낼 때 방송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의미 변화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동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 다음 의미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이 전염이랬다. 향상과
타락이라고 또 구별을 해요. 즉 의미가 향상됐다라는 말도 하고 의미가 타락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의미가 향상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거고, 의미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부정적 의미로 변화했다. 그럼 아까 노민이 계집이니 이런 말은 의미에 뭐야? 타락이 일어난 거죠. 주책이니라는 말도 의미에 타락이 일어난 거죠. 알겠어요? 자, 이제 그 뒤로 쭉 가면 183쪽에 올바른 문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모범 답안만 써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범 답안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고쳤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알겠어요?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지. 자, 1번 봅니다. 춘원 이광수는 1917년에 무정을 발표했는데 국문학사상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자, 문법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 중에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야. 그러면 앞에 전절의 주어와 후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한 각각 문장으로서의 성분을 갖춰야 돼. 앞에 발표하다의 주어는 이광수지만 뒤에 근대 장편 소설이다의 주어는 무정이지. 그런데 무정이라는 주어가 빠졌지. 그러므로 무정은 또는 이 작품은 하는 주어를 넣어야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어진 문장에서는 전절과 후절이 각각 문장 성분을 이룬다. 만약에 공통된 문장 성분이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밝혀야겠다. 이게 대화로 할 때는요, 안 밝혀도 알아들어요. 그러나 문장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가 달라졌으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잘못된 걸 찾아낼 때 쓱 읽어서 뭐 높임이 틀렸거나 맞춤법이 틀렸거나 어휘가 틀린 건 여러분들이 금방 찾는데요. 문장의 호응이 잘못되거나 빠진 문장 성분이 있는 건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한 쉽게 못 찾을 거야. 그럴 때에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배운 문법 지식을 동원하라고. 완전한 문장이란 그 서술어가 필요하는 자릿수가 모두 나온다는 얘기고,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란 필요한 자릿수가 없다는 거거든. 필요한 그 문장 성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알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배가 고파서 친구와 함께 음식점에 갔는데 아주 맛있는 어머니 친구의 중국집이었다. 뭔 소리야? 있어요? 뒤에 밑줄 친 말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이해돼요? 다음. 그리고 아주 맛있는 어머니 친구의 중국집. 이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겠지만 일단은 즉 중국집이다를 그대로 둔다면 그 주어가 없는 거고, 또 어색한 문장을 또 다른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3번은 아버님과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처럼 시골집 문 밖에 나와 동굴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면 좋은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 이 말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호응을 못 하잖아. 알겠어요?
즉 주어 서술어에 호응이 안 되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에 즉 주어를 밝혀야지. 또는 방금 시인이 한 것처럼 아예 생각이 든다를 빼버리고 계실 것 같다 이러면 되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됐어요? 이유는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의 불타는 창작 의욕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내었으며 인류를 위해 훌륭히 예술을 창작할 것은 결심했던 것이다. 자, 그를 죽음에서 구해낸 건 뭐야? 그의 불타는 창작 의욕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인류를 위해 훌륭히 예술을 창작할 것을 결심한 건 누구야? 나야. 즉 그라고 그. 주어가 빠졌죠? 따라서 창작할 것을 결심한 것에 주어가 없어. 그러므로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어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자, 서술어는 수행한다야. 주어가 영화 정책이야. 영화 정책이 정책을 수행한다? 엉터리죠. 일단 동어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 정책이라는 사물이 수행하다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취할 수 없죠. 됐어요? 그 다음,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자, 서술어는 요령이다.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게 주어죠. 그러면 신선도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생선의 신선도는 요령이다라고 호응이 안 된다면 생선은 신선도가 아니라 생선은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골라야 신선하다. 또는 생선은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이러거나 얼마든지 모범 답안은 달라지고 다만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문장 성문의 호응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3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일단 주어보다는 서술어에 맞춰야죠. 부과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나오겠죠? 이것이 부과됩니다.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즉 부과되다는 반드시 부사어가 나와야지. 그러므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게는 하고 부사교사에게를 써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어에 맞춰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라고 바꾸거나. 그렇죠?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는 주어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절망감이었다. 정말 절망한 것 같지? 알겠어요? 문장이 엉터리야. 왜? 서술어가 절망감이라면 앞에 주어는 뭐가 나와야 돼? 사물이. 그러면 그녀의 말이 절망감이었다?
아무리 사물이 나와도 호응이 안 되잖아. 그녀의 말이 절망감을 주거나 아니면 그녀가 절망했다는 것이지, 그녀의 말은 절망감이다, 어색하지. 그렇죠? 그래서 주어 서술을 맞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이 내게 절망감을 주었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렇죠? 얼마든지 모범 답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 써놓은 모범 답안만 정답이다, 이렇게만 오해 안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성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우리들의 의견은 뜻을 모았다. 어색하죠? 어떻게 의견이 뜻을 모으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뜻을 모을 수는 있고 우리들의 의견이 피동에 모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즉 우리들의 의견을 그대로 두면 모아졌다라고 피동으로 쓰면 되고, 만약에 뜻을 모았다를 그대로 두면 주어를 우리들은 이러면 되겠죠. 왜 붙였는지 알겠어요? 다음. 이번엔 서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가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뭘 하냐 이거야. 한번 출제된 거죠? 아이들이 즐겁게 할 때 뭘 하냐 이거지. 하다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목적어. 따라서 공부를 할 때 또는 학습을 할 때, 뭐 예습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즉 하다의 목적어가 나와야지. 그 다음, 갖가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다의 목적어가 뭐냐 이거야. 바라보다의 목적어가 없지. 또 3번, 논리적 구성이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이때 무엇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느냐 이거지. 지금 그 대상이 주제를 아닙니까? 아니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뭐 글의 소재나 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거지, 어떻게 주제를 합리적으로 배치합니까? 그래서 배치하다의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놓은 것처럼 제재를 하는, 배치하다의 목적어를 넣어서 제재를 배치하는 걸 일컫는 말이다. 4번, 공부에 지친 자녀에게 격려해 줍시다. 격려하다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 누구누구를 격려하다. 격려하다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서 누구누구를 격려하다. 공부에 지친 자녀를 격려해 줍시다. 우리 이런 문장. 철수는 일요일에도 행정법을 들으러 학원을 갔다. 철수는 일요일에도 행정법을 들으러 학원을 갔다. 맞아 틀려? 철수는 일요일에도 행정법을 들으러 학원에 갔다. 철수는 일요일에도 행정법을 들으러 학원에 갔다. 맞아요 틀려요? 철수는 일요일에도 까먹었지. 철수는 일요일에도 행정법을 들으러 학원을 갔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가다는 목적어를 취하면 안 돼. 어디 어디로 가다 또는 뭐야? 어디 어디에 가다. 학원에 간 거지.
학원을 간 게 아니지. 영희야, 시험 끝나고 너 어디가? 응, 영화관에. 이러는 거지. 응, 영화관을. 이러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 다음. 예술의 독자성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순수 예술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비판하기 시작했다. 비판하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비판했다는 건지 비판하다에 목적어가 없지. 이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읽으면 보여요. 너무 중간중간 눈여겨보지 말고 처음 읽을 때는 쓱 읽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필요한 말이 없네? 또는 주어 서술어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6번. 시대에 따라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해석하다도 반드시 무엇을 해석해보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6번. 시대에 따라 7번. 현대사회와 현대인간을 자주 논하는 사회자라면 소외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현재 직접 사업을 난관에 봉착시킨다. 우리 난관이라는 얘기는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에 봉착시킨다.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고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거지. 따라서 현대 사회와 현대 인간을 자주 논하는 사회학자라면 소외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지적 산업을 난관에 봉착시킨다가 아니라 진전시킬 수 없을 거다. 진전시킬 수 없을 거다라고 바꿔야지. 또는 현대사회와 현대인간을 자주 논하는 사회학자라면 소외현상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지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다고 강조했다.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하여간 호응하는 말로 바꿔야죠. 자, 그 밑에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시험을 치는데요. 이게 추가 시험인데 이번에는 좀 사회복지직 친구들이 아마 그래도 좀 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6개월 한 친구보다 1년 한 친구가 더 많이 알겠지만 인생이 꼭 그렇게 순서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2년하고 3년하고 고생했더라도 그 하루 조금 방심하면 또 공부했던 게 도루묵이 돼요. 그러니까 쌤은 시험 보러 갈 때 3가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30분 전에 입시를 하라는 거. 두 번째는 절대 1번부터 순서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잘 푸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 시험 문제는 절대 순서대로 풀라는 조건이 없어요. 1번이 막히면 2번부터 풀어도 되고 1, 2, 3, 4가 다 막히는데 5번부터 술술 풀려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흐름을 끊어서는 안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탁 걸려서 거기서 2분, 3분 소요되면 안 돼. 나머지 문제에도 영향을 줘. 그러니까 딱 보고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딱 보고 쉽게 안 풀릴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그건 체크하고 무조건 다음 문제부터 풀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장에서의 합격은 실력
플러스 시간 하나 더 바로 담력이야, 담력.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내가 공부한 만큼만 풀고 오자 하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한 문제씩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억지를 부려서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히 맞을 수 있는 것만 숫자를 늘리세요. 그러면 합격이 더 빨라요. 왜냐면 과목마다 내가 이거 전략 과목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국어 100점 맞고 한국사, 영어 80 맞는 것보다는 90, 90, 90이 더 낫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목 잡히지 않도록 뭔가 한 문제 정도 어려운 게 나오면 포기할 줄도 알아요. 우리 운동 시합에서도 버리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왜?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굳이 에이스들을 다 투입해서 다음 시합에 차질을 주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냥 2류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1류 선수들을 이미 진 게임 더 회복시켜서 다음에 만회하게 하지.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토너멘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과목을 다 맞춰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이 모두 고르게 나와야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과목에서 좀 모르는 게 나온다고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 어쨌건 빠른 속도로 20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감독관이 한 15분부터 또는 빠른 놈은 30분부터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 늦어도 20분 정도에는 1차 마킹이 끝나야 돼. 다 하고 10분 남겨놓고 마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걸 하게 돼요. 잘못 보거나 아니면 손이 떨려서 막 잘 안 써지거나,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 빨리 마킹해야 되는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차 마킹을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먼저 끝내세요. 1차 마킹이란 뭐냐면 확실히 내가 아는 건 먼저 마킹까지 끝내라고. 그리고 과목별로 한두 문제나 서너 문제 남은 거, 이걸 마지막 30분에 해결을 짓는 거예요. 3문제, 4문제라 하더라도 4, 6에 24, 24분이야. 4, 5, 20, 20분이구나. 충분해. 그러니까 과목당 한 2문제 또는 3문제를 몰라도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당장 안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확실한 건 마킹까지 끝내고, 그 다음 미처 못 푼 그 2개, 3개를 마지막 20분에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만 마킹하면 된다고. 선생님, 근데 중간에 비워두고 마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 번호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공무원 될 자격도 없는 거지. 그 정도도 제대로 마킹 못한다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비어있는 데다는 표시를 해두거나, 문제집이든 답안지든. 그래서 마지막 한 2-3문제를 가지고 20-30분 동안 낑낑대야 돼. 그걸 다 맞히면 합격하는 거고, 거기서 하나 정도 틀리면 합격하는 거고, 그 3개를 다 틀리면 아슬아슬한 거지. 그러지만 2-3개 빼놓고 나머지를 정확히 다 맞히면 분명히 합격 가능성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100점 맞고 합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한 과목이 과락이 나오거나 또는 어느 한 과목이 완전히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중간 정도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어느 과목 다 맞겠다고 욕심을 치면 욕심을 내는 순간 페이스가 흔들려. 포기하는 하나씩은 있어도 상관없어. 그랬어요? 정 안 풀리고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건 틀려도 좋다 이거야. 대신 맞춰야 될 건 빠짐없이 맞추고 오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시험 치르는 친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제 시험장 가보는 거하고 맨날 모의고사 푸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장 그날 빠지지 말고 모두 가시고, 원서낸 친구들은, 그리고 항상 30분 전에 입시를 해서 분위기 잘 파악하고 하나라도 더 맞춰서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제대로 계획을 짜서 시험 잘 봐보라고. 그래야 또 내년 시험에서도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결과도 좋으면 올해 수험생활 끝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줄 아는 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 정도는 버리는 게 있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것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선생님, 영어 같은 건 너무 버려야 될 게 많은데요. 너를 버려야 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격이 없지. 선생님 말하는 건 한두 개. 됐어요? 그건 버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